제60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새로 단장한 회의실에서 처음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장소가 전에는 당대표실이었는데 당대표의 책상과 소파를 치우고 완전한 회의실로 당이 공유하는 방법으로 당 구조 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마련됐습니다. 저는 요즘 지역을 돌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두 분의 종교 지도자도 만나 뵀습니다. 천도교회 강남수 교장님 그리고 대한성공회의 김건상 주교님 두 분 만났는데 두 분 모두 나라 걱정이 매우 크셨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종교인들도 결코 뒤로 물러나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복잡한 개혁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역사적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더불어서 두 종교 지도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국민과의 약속 파기 문제였습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셨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승리의 공신인 복지 공약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조정시 수정안을 제출했을 당시에 박근혜 국회의원은 가장 앞장서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남을 비판할 때에는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시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집권 1년도 안 돼서 기초연금, 부상보육, 4대 중증질환, 반값 등록금 등 민생과 직결된 대선 공약들을 잇따라 후퇴 또는 백지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는 정답을 두고 왜 공약 부자는 오답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빅의 등고에 수백조 원을 수북하게 쌓아둔 대기업에게는 재벌 감세의 혜택을 주고 나날이 핍박한 삶을 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공약은 돈이 없어서 포기하겠다고 하십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라통이 터질 일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약속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선거 공약은 스스로 제시한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인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선거 공약을 살피면서 후보를 선택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독점 상표나 다름없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 공약을 내걸었을 때 많은 분들은 의아해하긴 했지만 기대감을 갖고 지지를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모두 포기한다면 이를 믿고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은 토사구팽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닥쳐올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은 후보들의 거짓말 경연장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은 거짓과 불신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럴 때 나라의 미래를 꿈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될 것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기초연금 제도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0대 직장인은 물론이고 현재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40대, 50대 월급 생활자, 즉 미래의 노인들이 대부분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번에는 재벌의 100일 금고, 이 슈퍼부자들의 명품 지갑을 그대로 둔 채 월급 생활자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더니 이제 또다시 월급 생활자들을 역차별하겠다는 국민청구 정책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할수록 더 손해를 본다는 정부가 앞장서 국민연금 탈퇴를 조장하는 꼴이기 때문에 국민 우롱 정책입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정책을 어떻게 정부가 마련한단 말입니까?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에게 상이 아닌 벌을 주는 정책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더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세대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분열 정책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지만 왜 부자감세 철회 등의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 길을 선택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애당초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직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된다고 미리 생각한 것이라면 더 나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어르신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어르신들보다 지금의 청장년층, 즉 미래의 노인들에게 더 많이 죄송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청장년층이야말로 앞으로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40대, 50대가 국민연금을 성실 납부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대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산정해서 계산한다면 보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만 공약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의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 16개 모두가 후퇴하거나 백지화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께 뿐만 아니라 갓난아이부터 노인들에게까지 온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란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려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공약 파기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들은 건지 변명을 들은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스스로 파기해놓고는 전 정권 탓을 하고 그리고 변명인지 사과인지 모를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됩니다. 남 탓과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일도 아닙니다. 공약 불이행에 대해서, 공약 파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노인연금 공약 파기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인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는 이것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연금 공약 파기로 불만을 갖고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40, 50대 청장년층들은 국민연금을 내면 될수록 나중에 노인연금이 반토막 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혼란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40대, 50대, 60대 모두가 불안과 불만과 불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 5, 6 환불 사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노인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에 따를 경우 국민연금 12년 이상 가입자 473만 명이 노인연금, 즉 기초연금을 덜 받아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이 내면 덜 받는 제도,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더 노력하면 손해를 보는 제도,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연금과 국민연금은 분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민연금의 신뢰가 날개없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부당한 역차별은 기정 사실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또다시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불신과 혼란 수습에 더 이상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 정상화 그리고 부자감세 철회로 마련된 재원 대책 마련을 해서 공약대로 이해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나라 살림의 원칙부터 심각한 문제가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내년 예산안 보면 볼수록 실망스럽습니다. 노인연금 포기는 물론이고 무상교육도 지방재정도 반쪽짜리인 예산안입니다. 아예 예산에 반영조차 안 된 공약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민생복지는 뒷전이었고 부자감세는 상전으로 모신 공약도 민생도 미래 비전도 재정 건전성도 포기한 예산안입니다.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감세 철회만 해도 연 18조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민생복지 공약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뒤집어서 공약을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재정을 핑계로 공약을 뒤집고 국민들만 쥐어짜는 대통령 결코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부엌의 행주 정도로 여겨서 국민들을 짜도 괜찮다라는 식의 발상과 교만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나라 살림의 원칙부터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치열하게 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복지를 전진시키고 지방 재정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되살리는 예산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감세 철회는 반드시 단체해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가 어제 자신이 군국주의자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군비 증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나를 군국주의자로 부르려면 부르라 라고 호언했습니다.
명백한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 부활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고 앞장서서 성퇴해야 할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 재무장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국내에서 친일미와 친일 찬양을 하고 있는 역사 퇴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 역사 왜곡의 문제를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공약 파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형식문제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식으로 국무회의 말미에 언론의 공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상례에서 벗어나고 사안의 비중이나 내용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한 지가 이제 1년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에 공식으로 또 정식으로 기자회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고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에 맞는 나라인가 민주적인 대통령을 가졌는가 매우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9월 말로 검찰개혁 특위와 공정방송 특위가 시한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는 이것도 역시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이었습니다. 중대한 공약 두 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합니다. 특유의 합의를 해서 그 당시를 모면해놓고 헛바퀴를 돌리는 이 흐지부지 사이클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다는 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12월 11일 역삼동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NLL 대화로 가기에 국정원을 봤고요. 지금 어저께 이석기 사건이 일단 기소가 돼서 재판부에 판단을 기다려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기관, 국정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뒤지고 다니면서 계약의 내용,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내용까지 까고 다니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고리를 캐고 있습니다. 이건 이석기라는 소영웅주의자를 이용을 해서 정부 프레임을 여기저기다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기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이런 짓을 그만두기 바랍니다. 경고를 보냅니다. 또 하나 최동욱 사건에 있어서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전라북도의 선산을 가서 보고 임시의 고소고발 사건 서류를 다시 놓고 들여다보는 등 이 법무부가 치졸한 감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동욱 총장 본인이 사퇴를 원해서 사표를 냈고 그리고 민사사건으로 진실의 진위를 가려보자고 한 만큼 이건 최동욱 총장의 뜻을 받드는 것이 민주정부가 할 일로 생각됩니다. 제발 이런 치졸한 짓을 벗어나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은 계속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방첩부대 신설을 강화하겠다는 느닷없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8월 말에는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국가방첩전략회의를 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공, 대테러, 대간첩이라는 용어를 그럴듯하게 쓰면서 국가정보원이 국가 각 기관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 재판, 국조를 방해한 데 이어서 또 다른 음모를 하면서 개혁 방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회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읍면동장 회의를 방불케 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각 사안을 반성하지 않고 공약 약속을 파기하고 구시대로 회기해서 오답을 찾는 DNA가 여권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NA 검사가 필요한 데는 최동욱 총장이 아니라 바로 현 정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DNA 검사를 받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미량이 결혼에 입장했습니다. 희망하는 노예들을 대상으로 34개 군데 3천여 명의 경찰 병력 투입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26일 이성원 경찰청장은 송전터 건설 현장을 경성하심에 자칫 주민과의 충돌 때 주민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등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세심한 지적까지 곁들이며 공권력 투입을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밀양 송전탑 경관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살 만큼 살았다. 내 고향, 내 자식, 내 후손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싸우겠다며 건설 예정지에 당신들이 무덤을 파고 들어가 결사적으로 공사 강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25일 수요일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들은 밀양의 현지는 허위, 애고의 국가 권력에 3m 전이 짓밟히기 일보 직전의 힘없는 주민들이 절절한 호소와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밀양의 해법은 허위와 왜곡을 걷어내고 사실과 진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보상을 통한 국무총리 회의에도 2,962명의 경과지 거주자, 토지 소유자, 상속 대상자 자녀들이 보상한 반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상속 대상자 자녀를 빼더라도 전체 주민의 63%인 2,207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밀양의 문제는 결코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민들의 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체 30개 마을 중 15개 마을이 합의했다고 한전은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3개 마을과 10여가 사는 1개 마을을 제외한 26개 마을 주민의 합의 반대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진실입니다. 국무총리와 경찰청장을 일선에내선 박근혜 정부와 한전에게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객관적인 사실 및 주민 절대 다수의 송전탑 반대 정서를 왜곡, 유포하는 즉각 중지하십시오. 둘째, 박근혜 정부는 밀양 현장의 실상과 밀양 주민의 정서, 그리고 밀양 문제가 왜 8년간 끌어왔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지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도록 즉각 재진상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셋째, 공권력 투입과 공사 강행은 주민들에 대한 국가 권력의 전쟁 선포입니다. 즉각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박근혜 표 줄부세 유령이 온 천지를 떠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줄부세를 앞세워 후대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갈아타고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은 서민에게만 가혹하고 재벌에게만 터주는 줄부세가 아닌 모두가 잘 사는 따뜻한 보수, 온정 넘치는 시장 경제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양의 틀을 벗겨보니 그 안에는 서민 때려잡는 줄부세를 뒤집어 쓴 늑대였습니다. 지키겠다는 서민복지 공약은 죽여버리고 특혜주겠다고 대기업 규제는 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 내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깎겠다고 합니다. 이미 인수위 때부터 국민연금을 흔들어대자 5개월 만에 무려 2만 명이 국민연금을 탈퇴했습니다. 이제 미납 탈퇴 가능자 160만 명까지 본격적인 탈퇴 러시를 시작한다면 국민연금은 기둥뿌리까지 흔들릴 것입니다. 대기업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제 파괴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바로 옆에 호텔 짓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까지 했던 이 사회가 총수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걸 막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상법 개정안도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하고 밥 한 끼 먹더니 내팽개치겠다고 합니다. 재벌 국가는 풀어주고 서민, 공급 생활자 세금 때려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요타, 엑슨모빌 같은 초국적 기업들이
소극적 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이 30%에서 40%인데 만에 우리나라 대기업 실효세율은 고작 17%인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법인세는 죽어도 못 올린다 합니다. 그러면서 영세상인 농민들 세제 혜택은 줄이고 만만한 공급 생활자 소득세는 건드려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족한 세수 메꾸겠다고 경찰까지 나서서 범칙금이 비싼 교통위반 딱지 끊기는 올 7월까지 142만 건으로 작년 한 해 전체 건수와 이미 같아졌고 경범죄 범칙금 처벌로 인한 직결 심판은 작년 동월 대비 20%가 증가했습니다. 서민들만 괴롭히는 박근혜 정권, 이 얼마나 잔인한 정권입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 억울한 사정은 무시하고 공안 바람을 타고 뜬금없는 정교조 때려잡기에 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의뢰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경제민주화 끝났다고 공언하면서 가백 횡포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요즘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억지로 서민 허리띠 졸라매 줄이고 재벌 규제 풀어주고 정권 유지 위한 악법 질서 세우는데 날밤새는 줄푸세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줄푸세의 망령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 다들 보셨죠? 제가 교육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어제 교육 분야의 예산을 보면서 공약을 지킬 의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2014년 대학 등록금의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이것 역시 물 건너갔지요. 공약대로 한다면 국가 부담 4조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당장 1조 2,250억 원이 증액 편성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에 턱없이 부족한 4,100억만이 편성이 증가가 되었죠. 그 다음에 둘째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매년 25%씩 확대하겠다라고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또 꿈과 끼를 반영하는 대입전형, 이것이 또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했지만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의 지원 사업은 당장 15 증액되는데 그쳤습니다. 역시 꼼수입니다. 2011년 한 해 동안의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이 9조 3,314억 원입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의 법인세만 감면을 철회해도 반값 등록금은 물론이고 고교 무상교육,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까지 상당 부분 중요한 복지 공약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 18대 기업 집단의 자산 총액이 525조 원이었지만 작년 말에는 1,054조 원으로 2배 이상 뻥튀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의 법인세 감면 등 재벌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이명박 정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재벌들에 대한 특혜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책에 재벌들을 위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어제 대통령이 제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제 저녁에야 이 법안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의 운영을 정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을 현 정부가 대폭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법안을 들여다보니까 특별법의 27조에 보면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 교육, 연구 등을 통해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슬그머니 교육과 연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교류만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는 전당의 운영을 광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에 대한 재정 운영에 대한 대책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이 현재 법에서 정한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후퇴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능의 축소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없이는 법인 위탁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용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장외투쟁 59일째입니다. 김한길 대표 노숙투쟁이 한 달이 넘었죠. 모두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명절 직전에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은 당원 교육에서 정말 못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언론기사로 접하고 매우 경악스러웠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저와 한국노총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휴를 지나면서 어제까지도 저희 노동운동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한 치기 어린 발언에 너무나 어이없어하고 분노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당원 교육이랍시고 말한 내용이 뭡니까?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쇼이고 노숙투쟁 한답시고 주변 호텔 사우나에 가면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있고 천막은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박원순 시장은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 안철수 의원은 키가 조그만 친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이유는 어쨌든 뒤집을 잡고 싶어 깎아내리고 싶어서 그랬는 모양인데 박원순 시장이 이상야리꾸리한 사람입니까? 등산복, 등산화 협찬받았다고 협찬 인생이고 이상야리꾸리한 사람입니까? 그러는 김성태 의원 본인은 누구입니까? 새누리당 혁신파라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언론 앞에서는 혁신이고 뒤에서는 말씀하는 수준이 뒷골목 건달이나 조직 불량배 수준보다도 못한 그런 말을 하는 게 혁신입니까? 말로만 혁신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언행일치를 보이십시오. 그리고 김성태 의원의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국회를 정상화하고 싶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보니까. 근데 야당을 깎아내리고 없는 말 지어내면서 당원들을 자극하고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게 정상화입니까? 또한 김성태 의원은 기자에게 당원 교육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된다는 그런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석기 의원은 당원 교육에서 한 종북 발언으로 구속되었고 당 존립 사태가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아무리 당원 교육이라 해도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은 명예훼손, 허위 발언을 막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말씀 더 드릴 때 김성태 의원이 그렇게 남을 헐뜯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투쟁을 하려면 제대로 투쟁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김성태 의원도 20여 년 노동운동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투쟁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그 기억이 제게는 없는 사람입니다. 또 제 주변에서도 누구 하나 김성태 의원을 운동성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 못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김성태 의원을 투쟁성 있는 사람이라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와 함께 노총 생활을 할 때 저와 많은 동지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시간에 김성태 의원은 어디 가서 뭘 했습니까? 사우나 가서 목욕했나요? 놀았나요?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거지처럼 우습게 보인다는 말을 했는데 김성태 의원은 어떻게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지처럼 우습게 보였나요? 김성태 의원은 중동 근로자로 근무했고 박봉의 직장 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노조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나요? 세상 살면서 그렇게 막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노동운동했고 또 겉으로는 혁신파이고 뒤로는 사우나나 다니고 귀족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뒤로는 막말 정치나 하고 저질스러운 정치나 했는지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지금부터 김성태 의원에 대한 기억들 그동안 노동계에서 들려오던 많은 말들에 대해서 곰곰이 새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어제 그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정책의장께서 그 문제점을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노인연금과 관련된 김한길 대표님 발언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불리하게 노인연금이 설계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연금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많이 받는다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노인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노인연금을 합하면 그렇게 된다고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실제 정확히 따져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보다 더 오래될수록 매년 1년마다 10,000원씩 명백히 감소되게 정부안이 설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제 노인연금에 대해서 모든 약속했던 모든 분들에게 다 지급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약 노인 분들 중에서 이 노인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약 200만 명의 노인들에 대해서만 사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실제 정부의 이 공약 수정, 공약 파악으로 인해서 가장 불이익을 받는 계층은 30대에서 50대까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청장년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53세 이하의 이 청장년층은 가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더라도 앞으로 노인연금을 10만원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노인연금법상 2028년부터는 모두 20만원으로 인상되게 되어 있는데 10만원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120만원 20년을 받는다고 하면 2,400만원